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탈취 계획을 세우고 법무부 장관 지명단 조국 지명자는 과거 산업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될 수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음 주부터 간단합니다. 도저히 칼잡이가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개각 발표 이후에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죠.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 인사청무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전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야권이 대대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특히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 간사 간 청문회 날짜 협의에 들어갔는데요. 대략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관련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는지 한번 세 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그리고 이제 한상혁 후보자인데요.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초점은 조국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처음에는 이 국가보안법 처벌이라든지 또는 그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 실패 이런 것들이 이슈였는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이제 그 자료들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한 뒤에 뜻밖의 뭐 의혹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위장 전입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딸을 갖다가 이제 송파구 아파트에 집은 해운대에 있는데 왔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뭐 이렇게 했다. 그것도 민정수석된 지 2달 만이었다. 그 다음에 이 과거에 이제 이 빌라 매매가 있는데 임차인가 아닌데 그러니까 빌라의 주인과 빌라를 빌리는 사람 이름이 바꿔치기 된 엉터리 계약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집이 원래 주인은 친동생 조국 수석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처 이혼했는데 그 전처가 등기상을 소유주인데 이 사람한테 빌라를 빌려주는 계약을 한 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뭔가 막 쏟아지고 나오는데 이걸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사상 검증 비슷한 거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나왔던 상당히 많은 부동산 무슨 뭐 위장 전입 뭐 등등 해서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저는 부각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혼자서 깨끗한 척 하더니 본인은 뭐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혼란 속에 물론 이제 일부는 본인이 소명을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드러난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비교를 해보면 이중잣대로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위선자라는 말을 지금 바른미래당은 쓰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3가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투자 문제라든가 투자 논란 또 기타
개인의 도덕성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산호맹 관련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페서 굳이 넣는다 그러면 한 세 가지 같은데요. 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진 의원 말씀하신 투자 논란 그부터 얘기 먼저 해볼까요? 예, 개인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쟁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네. 따져야 될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실제로는 부인과 자녀 명의로 투자했죠. 말 9억 5천만 원, 자녀 5천만 원에서 10억 투자했는데, 그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다만 이해 충돌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민정수석 이후에 그 문제를 했기 때문에 사모펀드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은밀하게 말하자면 본인이 공직 생활을 하는 자로서 부인과 자녀가, 사실 자녀도 좀 문제가 됩니다. 아직 네. 20대인데 어쨌든 돈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와 같은, 특히 사모펀드 중에서 이 펀드는 사실은 블루 밸류 뭐 펀드 자체가 브라인드 펀드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는 펀드이기 때문에 누가 또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 자체도 논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마 합법적이냐 아니냐인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만 이해 충돌의 문제는 있겠죠. 일부가 얘기했듯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라. 네. 말하자면 GP 쪽 뭐 펀드 매니저들한테 브라인드 펀드니까 이 돈을 가지고 100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75% 가까운 자기 펀드나 마찬가지인 펀드를 조성해서 어디에 투자라고 지시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닌 수준이 하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위장 전입을 했죠. 뭐 한 두세 달 사이에서 풍납동에 살다가, 송파에 살다가, 네. 해운대 살다가 밑에 3살짜리 아들을 낳아놓고 6살짜리 딸하고 자기만 다시 그 가락동 아파트로 다시 옮깁니다. 왔어요? 그랬을 때 그 6살짜리 딸 아이가 말하자면 학교에 들어간 걸 앞두고 부산에서 키우기보다는 서울에서 키우기 위해서 걔만 데리고 왔다라면 그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다른 학교보다 훨씬 뭐 교육열이나 수준이 높나 하는 것을 또 평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주 나쁜 의미에서 다운 계약서라든지 말하자면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알겠어요.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좀 죽어봐야 될 교육적인 문제다. 네, 교육적인 교육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단순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위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떤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보내기 위한 거라면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왔다는 것이 말하자면 가락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굉장히 누가 보더라도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학교보다 좋은 학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여기서 거죠. 제가 한마디만 거둔다면 네. 조국석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조국석이 한겨레가 나오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0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본인 말은 나는 장관 못한다. 청문 통과 못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처벌받은 거하고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근데 그때도 위장 전입을 본인이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장 전입 이야기입니다. 그때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서울신문이 이번에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드러난 게 바로 지금 말씀한 송파구의 아파트로 간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울산대 교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울산대라 집이 해운대에 있었는데 해운대에서 울산까지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집에는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남기고 딸하고 조 교수는 당시에 네. 서울로 주소를 옮깁니다. 또 그때는 뭐 제가 듣기로는 IMF 때문에 그때 뭐 경매로 나온 걸 갖다가 좀 싸게 샀답니다. 그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샀답니다. 재테크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갔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위장 전입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이 이게 생이비를 합니까? 게다가 울산대학교 교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에서 했던 그 말 선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위장전입을 시켰다고 했다는 그 말하고 너무나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위장전입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국 만들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만들었는데 그게 2005년 이후 2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수석은 과거에 했던 자기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셀프 검정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냐. 도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장 전입 부분은 본인이 했던 말이 있고 또 그 뒤에 최근에도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위장 전입할 때 그렇게 글 써가지고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듣죠. 네. 이제 과거 본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이유로 나는 통과 가능하다, 장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해야 되겠죠. 국민을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청문회를 지금 이 장관 7명에 대해서 후보자를 9월 2일까지는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하이라이트고 화력을 총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2번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9월 2일 거의 마지막으로 갈 것 같아요. 이미자 조용필이 맨 마지막 무대에 서는 것처럼 네. 조국 후보자가 지금 맨 마지막 9월 1일이나 2일경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벌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남은 2주가 남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조 후보 말대로 탈탈 털리는 거죠, 2주 동안.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의혹들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갖다 붙이기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위장전입이나 뭐 사모펀드나 논문 표절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되겠죠. 선수들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장전입도 말씀하셨고 빌라 뭐 매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나왔는데 그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뭐 최대한 이거 해명하면 되는 거죠. 해명이 안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이제 발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폴리페서 안가주망의 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고와 관련된 그런 그 발언들도 스스로 발목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그쪽으로 진로를 정해야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과거에는 발언을 했는데 본인의 지금 아들, 딸은 네. 의학전문대학원을 갔었고 아들은 또 로스쿨로 진학을 했단 말이죠. 외고를 나와서.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 간 다음에 본인이 했던 것과 그러니까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도덕성에 포함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야당이나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걸려있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전 대표 얘기대로 과거 지난 연말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벼르고 불렀던 한국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임종석, 조국 두 콤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청문회 보이콧 하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마 한국당이 새겨드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여튼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은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거기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아마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도덕성 문제는 아무래도 하나만 이제 반론을 네. 드리기 때문에 뭐 아까 반론하실 거면요?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아, 예. 이건 이제 꼭 반론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청문회는 시작 안 됐는데. 아니 예. 청문회라는 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국회에서 있는 인사청문회가 있고 언론의 청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수석은 비겁하게도 피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이런 의혹을 지금 언론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건 답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지금까지 조국 수석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면 페이스북에서 반응을 했는데 이게 터지니까 이제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이야기하겠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저는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첫째, 자 부인과 자녀 명인데 75억입니다. 그때 재산 신고한 게 54억인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54억을 신고했는데 그 당시는 75억을 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 돈에 뭐 돈을 빌려서라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처음 들어보고 사모펀드를 잘 모르는데 아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사모펀드에 그렇게 이거 몰빵이라고 한답니다. 몰빵할 정도면 네.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는 전체 액수가 한 110억 좀 됩니다. 그러니까 70%가량을 지금
조국 수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는데 자녀들이 지금 5천만 원씩 넣었다는데 이것도 참 비판을 받는 겁니다. 왜? 5천만 원까지는 정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5천만 원씩 줘가 일단 한 겁니다. 그리고 75을 갖다가 안 하고 지금 끝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의문이 그럼 나머지 65억 정도는 누가 했을까? 아마도 이 사모펀드 운용자가 야 민정수석이 이 75억 할 거야. 들어와 하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아는 사람들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비난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이 회사가 GP하는 회사가 블루 펀드를 하기 전에 레드 펀드를 했어요. 레드 펀드를 하면서 수익률이 지금 청산 중에 있는데 2년 사이에 한 30%까지 고수익을 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대표하고의 관계, 신뢰 관계, 실력, 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뭐 말하자면 자본 증식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있겠죠. 물론 블루펀드의 목적은 레드 펀드처럼 단기간에 고수익하기보다는 안정적 펀드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묻지마 펀드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청문회를 지켜보죠. 이건 개인 도덕성의 문제니까 또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언론과 야당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산호맹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산호맹 문제는 굉장히 한 이슈입니다.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먼저 얘기하시죠. 저는 오히려 뭐 한교안 대표께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덥석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도덕성을 다루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잣대들이 있는데 산호맹 국가 전복 세력이 말하자면 법무장관이 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럼 민정수석이 되는 거는 괜찮냐 또 혹은 산호맹의 현재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말하자면 집행유예를 받았죠. 말단 하부 조직 체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기 당의 지금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은 핵심적인 국가 전복 세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분들과 김문수 씨는 손오련, 이재호 씨. 뭐 그런 민중당 사건 여러 가지 그 사건으로 보면 훨씬 더 말하자면 수괴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말하자면 저는 한편으로 조국 태우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건 2007년도에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됐고요. 산호맹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 선언 이렇게 핍박받았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조국 후보가 본인은 실제로 이거 사실관계가 아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산호맹으로 조직적으로 엮인 것이다. 이제 물론 본인이 그런 해명을 하겠습니다만. 부설 연구실장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덜그덕 다른 거 가지고 이 문제를 잡음으로써 야 이건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하책을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 짚은 거다. 그런데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첫째 김문수, 이재호 두 사람은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생각을 바꿨다고 분명히 클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산호맹을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선언적인 이야기고 법적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조국 후보자의 문제는 뭐냐면 산호맹의 그 뭐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원이라는 조직의 강령 실장인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낸 책 때문에 이 실형을 받은 겁니다.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조국 후보자는 책 우리 사상 2호의 그 위법성 때문에 처벌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우리 사상 2호의 제작, 이 배포에 판매에 관여한 사람이 이 조국 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요. 일단 발간사부터 해서 민중을 이야기하는데 무장 봉기를 이 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김대중 대통령을 좀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보면 김대중은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김대중은 안 된다. 김대중을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 기고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대중 정도의 진보 좌파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장 봉기를 해야 된다. 북한의 입장도 쓰고 그러니까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심이 된 사람이 조국이기 때문에 이 우리 사상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보면 처벌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실형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다. 벌금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산호맹 자체를 가지고 저도 뭐 백태웅이 친구인데 백태웅도 보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권과 싸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거는 그런 단순히 산호맹 관련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이 문항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책임적으로 만들었다는 이 우리 사상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장봉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또한 그때가 1987년 이후 체제입니다. 전두환 시절이 아닙니다. 노태우 시절이고 처벌받은 거는 김영삼 정부 때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확실하게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뭐 잘못 전달됐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그런 어떤 불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냐? 다르죠. 서울대 교수나 민정수석은 청문회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자리냐면 마음 먹으면 인사 국립대 교수가 되는데 청문회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사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인데 이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다 가졌던 과거를 후회한다든지 내 20대의 그 뜨거운 이 뭐 민주화 열기를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법무부 장관 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할 사람이 이렇게 했다?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청문회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임종석 실장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관은 다릅니다. 국민 앞에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게 용인이 되면 장관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청문회 통해서 본인이 명백하게 나는 과거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좀 다르죠. 이재호 김문수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바뀌었다고 하고 난 뒤에 하는 거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말이 없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도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요 보수 쪽에서는 비판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수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도 1992년에 못 견디고 혁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김대중을 용납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하겠다고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되고 또 법적으로는 다 해소가 된 문제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되고 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스스로 한 얘기도 있고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물론 공항공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짚고 나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 하지하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스스로 발목 잡힐 수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들고 나와서 나중에 더 큰 부메랑이 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여튼 큰 범들은 민주화 운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분명히 해명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출근길에 계속 질문했는데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 그 다음 날은 또 20대 조국의 가슴은 뜨거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것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산업인과 관련된 이 이력에 대해서 가장 야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국민 여론이 갈렸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쪽과 진보 쪽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과 적합하다 부적합하다가 거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당이 잘 들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이 카드를. 그래서 우쭐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인들의 발목 잡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야당에서 제일 먼저 화력을 집중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의원들도 같이 옆에서 지금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선수들로 포진해서 우리가 여태껏 봐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본인이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어려운 거겠죠. 본인 스스로 말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산호맹의 성격에 대해서 물론 이건 뭐 법원에서 다 판결 내린 거지만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그 성격 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문제를 보고서 결국은 이제
이러면 그 당시나 민주화 운동의 한 일환으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좀 타격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현 정부한테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는데 보이콧하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밖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리고 예. 저는 김유정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했는데 저는 한국당의 대표가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네. 개별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전략 전술상으로도 맞지 그랬죠. 않고 예, 네, 맞아요. 저는 한국당의 문제 중에 하나는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를 대표가 하고 있고 대변인이 할 이야기를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조국 후보자가 한 말은 그겁니다. 이 산호맹 이야기 나오니까 뭐 측근이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백태웅 선배가 그러니까 부산 선배고 지역 선배고 대학 선배인 백태웅 선배 때문에 내가 사실 거기 좀 개입된 것이다. 그리고 산호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간접적으로 이제 언론에 어디 뭐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 그거는 맞을 겁니다. 백태웅 씨는 저도 뭐 원래 학도호국단 총무부장인가 그랬는데 심양섭 씨가 그때 학도호국단장인데 그때 어떻게 되는 바람에 대행으로 잠시 있다가 그게 백태웅 씨입니다. 그 유명한 백태웅 씨. 그 백태웅 씨가 이 산호맹의 핵심이고 후배인 조국이 뭐 이런 사과원의 강력장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좀 진작 이야기 하든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진정한 반성이나 또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민주화다. 이것 때문에 하태경 또 감옥 갔던 하태경이 또 화난 거 아닙니까? 나도 주사파 운동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때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무슨 그게 그때 경제민주화였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같이 산호맹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네. 이런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좀 하여튼 좀 당당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니까 본인 얘기 좀 들어봐야겠지만 하여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바라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한상혁 네. 방통위원장 네. 이분은 왜 또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하여 네. 이제 과거와 현재의 차이, 혹은 실제로 가짜 뉴스를 말하면 정부가 규제한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될 사람이 일성으로 한 게 가짜 뉴스였다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 이것은 재갈물리기다. 혹은 뭐 언론 탄압의 전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제기할 수 지금 있는 여권에서 얘기하는 가짜 뉴스가 좀 부분이 있고. 정부의 비판적인 게 많으니까 네. 그런 그리고 거죠. 이제 본인 논문, 석사기 논문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짜집기라든지 표절 논란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그야말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질, 학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잣대를 굉장히 깊게 정말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건 이겁니다. 이효성 씨가 방통위원장에서 임기를 1년 남기고 갑작스럽게 잘린 이유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또 그건 일명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때 이효성 교수죠. 이제는 이효성 교수님께서 방통위원장 하실 때 이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분은 신문학 교수십니다. 언론 자유 영역에서 이렇게 쉽게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라고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빨리 나가고 대신 한상혁 씨가 온 게 아닌가 이런 건데 네. 자 한상혁 후보자도 예컨대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문 표절 이건 상당히 제가 봐도 뭐 표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석사 논문인데 네. 그리고 또한 이 석사 논문도 방송의 뭐 공정성 이런 거 관련인데 그런데 그때 표절이라 하더라도 표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는 언론 표현의 자유, 그 타율적 심의 규제는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임명이 아니라 좀 지명받자마자 한 이야기가 가짜 뉴스는 뭐 어디 밖에 있고 이거는 저는 방통위원장이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방송위원장과 통신위원장을 합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강원영 목사나 이분은 뭐 저쪽 좀 진보 쪽입니다. 저도 그때 기자 때 출입했지만 좋은 경험 받았습니다. 비판도 하고 했지만 왜냐 원로니까 할 말 하니까 또 그다음 김창렬 위원장 한국일보 사장진에 지금 그분은 YS 때 방송위원장을 했는데 진보 쪽에서 이분도 비판을 받았지만 인정을 한 이유가 원로들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분들인데 지금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판사님이 오시고 또 이번에는 또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방송 이쪽에 뭐 민원연 공동대표 이거는 또 편향성이 심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이렇게 앉히는 것이 가짜뉴스 한번 잘해봐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제가 봐도 오해 살만합니다. 저는 한상현 변호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평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분이 하신 일성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또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경계하라. 그래서 또 유승민 의원이 또 얼마나 또 당신 말이 가짜뉴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어요. 가짜뉴스라는 데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대대로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이 될 수 부분에 있다는 대한 거죠? 해석을 하지 예. 않으면 야당은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 됐을 때 민정수석이 어떻게 법무부장을 곧바로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민주당이 비판했었고요. 그래서 이 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였죠. 방통위원회는 더 한층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일성, 거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의 답변 이런 것들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가짜뉴스 폐해에 대한 지적과 이게 맥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국민들은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누가 이것을 가짜뉴스로 판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썼던 석사 논문과 지금의 입장이 이제 배치되는 입장으로 돼버렸는데 저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대 국회에서 우리가 소위 인터넷 댓글이랄지 뭐 휴대폰 도청법이라고 이름 지었던 소위 MB 압박들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국민들의 작용에 의해서 얼마든지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집단지성도 집단지성이고요. 국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알아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는 문제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누가 이거를 억지로 알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 환경이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은 사실 언론 다른 방송 안 보고 유튜브만 본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쑥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보는 입장, 민주당에서 보는 입장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이고 이것이 미치는 이 여론에 대한 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해당 안 된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과거 민주당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한상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어쩌면 조국 후보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한상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 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죠? 민주화 시대 혹은 그 이전 독재 시대에 있어서 언론의 환경 비판에 언론 자유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은 또 환경이 1인 미디어 시대 또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떤 그 가짜 뉴스들이 매니플레이션 될 가능성, 정폭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언론의 자유,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사회 기풍 자체에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선에 어떤 시비가 걸린다든지 해선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말하면 선거 이후라든지 그렇게 아마 중심을 잡아가서 독립적인 말하자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인 기구를 두는 것은 나는 근데 바람직하다고 제가 한마디만 생각합니다. 첨언하면 지금 국제적인 트렌드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도 이제 그러면 가짜뉴스 대응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딱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도입니다. 있다면 아마 독일이나 일본 정도인데 대륙법 관계인데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는 형법 그러니까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법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외국은 뭐 가짜에서 고민 안 합니까? 하지만 왜 못하느냐? 그럼 누가 그걸 규정하느냐? 정부가 규정한다고 하면 권력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총무회 일정은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죠. 네, 협의회 나오면은 하여튼 굉장히 뜨거운 정치적 쟁점과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청문회에서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받는 검증과 또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수준들이 함께 공론화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이전 투구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문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한의의 광복을 맞을 수 우리의 경험 없습니다. 우리를 북녘 땅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제는 4년 초갑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월가을부 두 번째 주제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관련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04년 이후에 15년 만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문 대통령의 어떤 데일 메시지를 내놓느냐 그 관심이 상당히 모아졌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거나 또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 의원님은 더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올해 그 광복절은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서 네.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또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장소도 천안에서 네.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했던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천안에서 가졌던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열강들 텀바구니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74주년이 되어서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흔들림 속에 있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향후 말하자면 광복 100년의 그 역사에는 이 광복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서 자주 독립의 내실을 기해서 그 길을 하자. 또 실제적으로 그런 과정은 말하자면 동북아의 평화 경제를 통해서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 실제로 이제 경제적 독립, 자강 그것을 통해 또 하나는 큰 메시지는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그동안에 살아오는 방식이 서로 간에 엇갈리면서 도와주면서 변형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오는 나라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네. 이것 속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사는 동북아의 평화. 또 우리 내부로서는 어쨌든 100년을 향해 가서 광복 100년에는 남북의 분단이 완전하게 네. 극복되는 네.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통일국가 이런 비전을 만들어내셨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내면서 일본의 침략의 도발을 확실하게
막아내고 그러면서 그것이 동북아시아 평화로 간다. 뭐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김정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나루히토 일왕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했죠. 깊은 반성. 그런데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신사 참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 말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교부의 묘소에 참배를 하고 나서 그 야마구치현 본인 고향에 가서 한 얘기가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은 고조되었어도 민민 교류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13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도 이제는 뭔가 조금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 13일에 그 발언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민간끼리의 교류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뭔가 조금 다른 전향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점에서 아마 기존의 입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그 광복절 경축사의 대통령의 메시지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거는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일본과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 이제 열흘 정도가 굉장히 지금 이 경제 갈등 국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복절 메시지, 그리고 21일 날 차관회의는 전격 취소가 돼버렸죠. 네. 21일 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또 24일 날 지소미아 파기 그 마지노선이죠. 28일 날 이제 화이트리스트 실행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한 열흘 정도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새로운 제2 국면의 갈등이 시작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양상이 펼쳐질지가 관심이 모아졌던 것인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어제 대통령 메시지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괜찮았다는 의미는 처음에 굉장히 단호한 의지 표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도 카드 있다, 준비됐다, 지지 않겠다, 평화, 경제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그래도 가장 마지막에 내세웠던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다.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단호하지만 그 일관성은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 과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혹은 대화에 물꼬를 트는 조금 유연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두 개 중에 어떤 것일까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했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이제 공을 넘긴 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어느 민주당 의원은 뭐 99점 주고 싶다, 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매운동이나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인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어찌됐건 외교적 협상과 대화의 물꼬는 터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로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점수가 좋았다. 두 분은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제 네. 좀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본 문제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위안부 위자도 안 나왔고 강제징용 강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내하고 쓴 연설문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외신들은 어쨌든 특히 미국 서구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 참았다는 뉘앙스의 좋은 뜻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 죄를 뿌린 거는 김정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까지 잘 나가시다가 결론에서 평화 경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논리도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큰 이제 시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뭐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또 발사체를 두 발 쏘면서 이제 조평통 대변인이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막말과 뭐 삶은 소머리, 원래 소머리라고 쓰지 않고 더 심한 말인데 삶은 소머리도 웃겠다 뭐 무슨 어쨌든 굉장히 격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과 마주 앉을 생각도 없으니 꿈 깨라고 어제 경축사를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하는 걸 보면 일단 그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짝사랑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상당히 좀 금이 좀 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뭔가 다른 대책을 해야지 지금처럼 계속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학자들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체제 유지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통일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헌법을 준수할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크게는 지금.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어쨌든 한미 군사 훈련이 돼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중장기적으로 말하자면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국방비가 한 43조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5년 동안에 200조 넘게 항모를 만들고 그다음에 F-35B 같은 경우는 현재의 A보다 훨씬 기량이 뛰어난 수륙 이착륙이 되는 스텔스기 도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경악스러운, 또 더군다나 위협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괴멸당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흡수 통일로 말하자면 화들짝 놀랄 수 있는 요소가 같이 등장한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미 그 ridiculous and expensive라고 표현했듯이 트럼프에게 친서에게고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는데 그 말의 뜻은 그동안에 이제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남한이 군사 훈련을 하는 만큼 북한도 긴장해서 훈련하는데 지금 미칠 지경이다. 북한 돈도 없는데 같이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남한이 뭔가 국방 훈련을 한다는데 북한은 뭐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까지 힘들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어쨌든 사실은 북한이 내로남불이죠. 자기는 남한은 전혀 같이 앉지도 않는다 하면서도 트럼프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아주 자기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 부분인데 우리는 왜 미국과 같이 한미 동맹에서 국방력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왜 계례 집단, 즉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군사훈련이 끝나면 사실은 북미가 자리를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모멘텀이 돼 있고 이런 술사는 항상 옛날에도 있어 왔던 전략적 술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한 모욕감을 들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사실은 이 시점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인내심을 많이 가지고 쓰신 것 같습니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 황교안 그 대표도 국민 담화라 그랬는데요. 발표를 했죠. 광복절 전날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짚고 갈까요? 어땠는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죠. 제1야당 대표가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앞에 하루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대국민 담화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어도 그렇고 광복절 전날 이렇게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조금 어땠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별히 내용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조급함만 드러낸 별로 내용 없는 그런 담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국회 로텐도에서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도 좀 잘못된 건 청산하면서 좀 가야죠. 그리고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려고 애는 썼는데 그리고 이것에 부합하게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반적인 기조를 바꾼다면 조건 없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좀 뜬금없었던 담화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도 그렇게 국민들이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었던가. 그냥 그 내부에서 이제 황교안 리스크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뭔가 조급함 때문에 또 그리고 유승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보수 통합론에 대한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협력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그리고 이제 대변인 또 비서실장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진작 바꿔서 마음을 달랬어야죠. 국민들을. 아 문제 있으면 변화가 생기는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대국민 담화를 왜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그날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했고 예. 그 기념식에 가시든지 아니면 1400회 수요 집회에 2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제1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저는 좀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승호 의원님께 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떤 겁니까? 그날 한교안 대표가 이제 선 로텐드 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헌법 전문이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건데 언론은 조선일보도 그렇고 한겨레 타 언론이 다 이승만의 포커스를 맞춰 사진도 그렇게 찍었는데 과연 그게 이제 한교안 대표가 의도한 바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거하고 상관없는 로텐드 홀 자체에 이승만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초 1대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통성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장소가 과연 이게 한교안 대표에게 유리한 그런 지점이었는지 뭐 스텝이 잘못 오판한 것인지 저는 그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질문을 주신 것부터 제가 볼 때는 한교안이 조금 재미를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유경 의원님 말도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지금의 제1야당 대표가 클로즈업이 너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외국은 그렇습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 만약에 총리면 노동당 당수도 거의 뭐 똑같이는 안 해주지만 비슷한 몫으로 반론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그쪽 가다 보니까 제1야당 대표는 사실은 제2야당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대접을 못 받고 또 황교안 대표의 기사를 보면 주로 뭐 졸았다든지 이런 거는 막 대서특별돼서 화제인데 메시지 제가 봐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가 조금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정책적인 것이나 진지한 말을 하면 기사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 황교안 대표의 말이 너무 대변인스러운 조금 더 아랫사람이 해야 될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두 가지로 저는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스러워서 진짜 내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정말 저 자리에서 일본과 뭐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냐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루 전날 진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3가지 정도 당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경축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이야기하시라 했고 또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5개를 제시하면서 이런 걸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건데 또 이거는 어제는 상당히 기사화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왜냐 처음 한 거니까.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한 거 성공했고 지금처럼 이승만 그 동상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제가 미디어국 이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론과의 전쟁이 납니다. 너무 이게 비판 기사만 쓰니까 늘 고소 고발만 하느라고 그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황교안 대표나 나영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는 다 합니다. 실수 하나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인데 저는 뭐 잘된 점도 있고 또 김영호 의원님 비판처럼 그런 면도 저는 없지도 않다고 봅니다. 미리 이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하기 전에 야당 대표로서 조기 경보기로서 미리 얘기를 한 거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일단 기사가 제대로 됐으니까 그게 대한 거죠. 언론에서는 언론 설득에 실패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예를 들면 10의 8할 정도는 잘못됐지만 2할은 그래도 이건 잘했다라는 얘기가 나야만 이 8이 무게를 갈 텐데 뭐 모든 것을 처음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디에 위치나 무슨 얘기를 하든 똑같은 얘기로 들으니까 그게 변별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라든가 그 한국당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불만이 많은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의 사진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오늘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우리가 이제 뭐 한교안 대표께서 로텐더홀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얘기했습니다만은 나경원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충칭에 임시정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자면 100범의 냉철한 인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공산주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러 야당의 원내대표가 굳이 중국까지 갔어야 됐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공산주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과연 상책인가? 그거 오히려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사실은 외교 안보의 문제만큼은 제발 좀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즉 여당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가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공산주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실례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 제가 백두산에 태극기 흔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한동안 중국에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물론 중국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생각해 보면 섬뜩한 일이다 저게. 충칭에 가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는 외교안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정말 네. 눈물이 나는데 저게 관악구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모자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발견됐는데 경찰 발표는 굶어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뒤에 발견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 모자가 탈북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탈북자지만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2019년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임대 아파트에서 굶어 죽었는데 우리 안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지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습니까? 지금 법대로만 하면 지금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웃이 있었다면 또는 복지과 직원, 구청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저런 분은 없습니다. 저게 꼭 탈북자냐 아니냐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건 탈북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탈북자에 대한 예산이 뭐 5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탈북자든 이 소수민족, 뭐 다민족, 뭐 가구든 어쨌든 전부 다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지금 이제 복지부가 뭐 관악구청에 뭐 무슨 조사 나간다는데 저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는 게 저게 보도되고 난 뒤에 민주평화당이 성명을 참 잘 냈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한국에 왔더니 굶어 죽었네. 뭐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 모든 당이 다 정의당까지 했는데 민주당은 눈치만 보다가 왜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뒤늦게 14일에야 성명을 냈습니다. 네. 마지못해. 네. 그 저는 대통령도 오히려 저런 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대통령은 늘상 해오셨습니다. 저런 것들을.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일수록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탈북자는 누구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낯뜨겁죠. 그렇지만 잘못한 것도 공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든 간에 저런 일은 안 만들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좀 정권이나 민주당 여당에 그래, 불리한 게 알겠습니다. 있으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4일 어제가 이 수요 집회 1,400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92년 1월 8일부터였죠. 시작을 해서 지금 27년 7개월째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처럼 기후변화 심할 네. 때는 뭐 살을 내는 추위와 무더위와 싸워가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3개 7번째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뭐 수백 배 많다고 해야 될까요? 2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제 할머니 몇 분 안 남아 계시고 여전히 아베 총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사죄도 없고 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추모비나 이런 역사관 건립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귀 닫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정말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뭐 G2, 3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아베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사는 기억한다라는 이분들의 외침을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수요 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이기도 해서요.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내 13개 도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 또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37개 도시에서 또 집회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20분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이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제대로 된 반성과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또 정치권의 노력이 더 많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